나의 세상은 내가 직접 설계한 구조물처럼 정교하고 예측 가능하게 움직였다. 나는 성공한 건축가, 이진혁이다. 나의 삶은 제곱미터와 용적률, 클라이언트와의 미팅, 그리고 마감일의 압박감 속에서 단단한 콘크리트처럼 굳어가고 있었다. 나는 차가운 물성과 날카로운 선으로 이루어진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빚어내는 사람이었다. 내게 세상은 해결해야 할 문제와 지어야 할 구조물로 가득 찬 거대한 설계 도면과도 같았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나의 가장 완벽한 안식처, 안에 최수연이 있었다. 내가 야근을 마치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시간은 언제나 자정을 넘기기 일쑤였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집안은 언제나 고요한 온기로 나를 맞아주었다. 아내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다가 혹은 식탁에 엎드려 잠이 든 채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돌아오면 불평 한마디 없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데워주곤 했다. 우리의 삶은 남들이 보기에는 완벽했다. 내가 설계한 군더더기 없는 미니멀리즘 인테리어의 집, 성공한 건축가 남편과 조용하고 아름다운 아내, 우리는 저녁을 먹으며 시시콜콜한 대화를 나누었다. 나는 까다로운 건축주에 대해 투덜거렸고 그녀는 나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며 미소 지었다. 우리의 관계는 잔잔한 호수와도 같았다. 격정적인 파도는 없었지만 그 고요함이 나에게는 더 없는 안정감을 주었다. 하지만 그 고요한 호수 밑바닥에는 내가 애써 외면하는 미세한 균열이 존재했다. 거실 한쪽 구석, 마치 박물관의 유물처럼 놓여있는 첼로 케이스. 그 위에는 언제나 얇은 먼지층이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아내를 처음 만났던 날을 기억한다. 작은 음악홀에서 그녀는 열정적으로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연주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선율에, 그녀의 열정에 매료되었다. 언젠가 최고의 첼리스트가 되고 싶다던 그녀는 나와 결혼한 후 미련 없이 화를 놓았다. 이제는 당신을 내주하며 조용히 살고 싶어. 그녀는 그렇게 말했고 나는 어쩌면 그 말에 안도하고 또 우쭐했는지도 모른다. 이 아름답고 재능 있는 여자가 나를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했다는 사실에 가끔 나는 먼지 쌓인 첼로 케이스를 보며 죄책감 비슷한 감정을 느끼곤 했다. 수연아, 다시 연주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그러면 그녀는 언제나 똑같은 대답을 했다. 여튼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젓고는 다른 주제로 화제를 돌렸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어쩌면 그녀의 평화를 깨고 싶지 않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나 자신은 어떤가? 나는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나는 점점 더 일에 중독되었고 감정 표현에 서툴러졌다. 하지만 내 깊은 곳에는 나 자신도 잊고 있던 온기가 남아 있었다. 며칠 전 현장 답사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복잡한 시장 골목에서 한 할머니의 리어카가 뒤집혀 폐지가 길 위로 쏟아지는 것을 보았다. 주변의 차들은 경적을 울려대며 비켜갔고 누구 하나 할머니를 도우려 하지 않았다. 나는 순간 짜증이 치밀었지만 차를 갓길에 세웠다. 그리고 값비싼 수트를 입은 채로 채소 내려 말없이 할머니를 도와 쏟아진 폐지를 주워 담았다. 리어카를 일으켜 세우고 오르막길까지 함께 밀어들였다. 할머니는 연신 고맙다고 허리를 숙였다. 나는 그저 가볍게 목례를 하고 차로 돌아왔다. 그것은 계산된 행동이 아니었다. 내 안에 남아있는 나조차도 희미하게 느끼는 인간적인 본능 같은 것이었다. 나는 그런 내가 아직 존재한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라곤 했다. 나의 아내 수연에게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면들이 있었다.
우리의 경제적 수준에 맞지 않는 그녀의 지독한 절약 정신이었다. 그녀는 내가 사준 명품 가방을 1년에 한두 번 들까 말까 했고, 백화점 대신 언제나 인터넷 쇼핑몰의 할인 쿠폰을 찾아 헤맸다. 주말에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갔을 때였다. 내가 최고급 한우와 수입 와인을 카트에 담자 그녀는 조용히 그것들을 빼내고는 할인 행사 중인 호주산 소고기와 저렴한 국산 와인으로 바꿔놓았다. 여보, 이걸로도 충분히 맛있어. 굳이 비싼 돈 쓸 필요 없잖아. 나는 그녀의 그런 모습이 귀엽다고 생각했다. 검소함이 몸에 밴 사랑스러운 아내라고. 그녀가 우리의 풍요로운 현실 속에서 왜 그렇게까지 돈에 집착하는지에 대해 나는 깊이 생각해보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녀의 전화 통화였다. 가끔 그녀에게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전화가 걸려오곤 했다. 그럴 때마다 그녀의 얼굴은 미세하게 굳어졌고 언제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분위기는 언제나 무겁고 긴장되어 있었다. 통화를 마치고 나온 그녀는 언제나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무슨 일 있어? 아버님 괜찮으셔? 내가 물으면 그녀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아니야, 별일 아니야. 알잖아, 우리 아빠 그냥 건강 문제로 투정 부리시는 거지. 나는 그 말을 믿었다. 믿고 싶었다. 장인어른은 무뚝뚝하고 나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분이셨으니까. 나는 그저 부녀 사이의 해묵은 갈등 정도로만 생각했다. 이 완벽한 구조물 같은 내 삶에 외부의 균열이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시간은 계속 흘러 우리의 결혼기 기념일이 다가왔다. 나는 그녀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그녀가 언젠가 잡지에서 보고 아름답다고 말했던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목걸이였다. 나는 그녀가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며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퇴근했다. 나는 그녀가 기뻐할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샴페인을 터뜨리며 또 하나의 평온한 기념일을 보낼 것이라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완벽한 집, 완벽한 안정, 완벽한 삶을 만들어 주었다고 믿었다. 이 견고한 성벽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안전할 것이라고. 모든 것이 내 통제에 있다고. 나는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내가 쌓아 올린 그 완벽한 성은 사실 모래 위에 지어진 것이었음을, 그리고 그날 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말에 나의 모든 세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우리의 7주년 결혼기념일이었다. 나는 그날 아침 평소보다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눈을 떴다. 지난 몇 달간 나는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나 많은 것을 희생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밤늦은 퇴근, 주말의 약속 취소. 수연이는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우리의 호수가 너무나도 고요한 나머지 그 표면 아래에서는 침묵의 퇴적물이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그날 모든 것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나는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다는 거짓말을 하고 오후 내내 그녀를 위한 선물을 찾아 백화점을 돌아다녔다. 그녀는 늘 비싼 선물을 사양했지만 이번만큼은 내가 고집을 부리고 싶었다. 나의 사랑을, 나의 미안함을, 나의 성공을 그녀와 함께 나누고 싶었다. 마침내 나는 그녀의 하얀 목선과 꼭 어울릴 작지만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골랐다. 그녀가 기뻐하며 웃을 모습을 상상하니 내 심장이 설렘으로 부풀어 올랐다. 나는 그녀가 좋아하는 케이크 가게에 들러 가장 예쁜 딸기 케이크를 사고 우리의 첫 기념일에 마셨던 샴페인도 한 병 샀다. 완벽한 하루가 될 터였다.
나는 거의 1년 만에 해가 지기 전에 집으로 향했다. 다녀왔어. 내가 현관문을 열며 외쳤다. 집안은 언제나처럼 깔끔하고 고요했다. 수연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고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쩐 일이야? 오늘 일찍 왔네. 오늘이 무슨 날인데? 당연히 일찍 와야지. 우리 7주년이잖아. 나는 케이크와 샴페인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비장의 무기인 벨벳 케이스를 그녀의 앞에 내밀었다. 선물이야. 열어봐. 나는 아이처럼 들떠서 그녀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천천히 케이스를 열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조명 아래 눈부시게 빛났다. 나는 그녀의 얼굴에서 터져나올 환한 미소를, 감격의 탄성을 기대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내 예상과 달랐다. 그녀의 눈에는 기쁨이 없었다. 그저 알 수 없는 공허하고 서늘한 감정만이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그녀는 아주 잠시 목걸이를 내려다보더니 이내 케이스를 닫아버렸다. 아름답네. 진혁 씨. 그녀의 목소리는 메마르고 평탄했다.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녀는 목걸이를 걸어보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케이스를 테이블 한쪽에 밀어둘 뿐이었다.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왜 그래? 마음에 안 들어. 아니야. 그냥 나한테는 너무 과분한 선물이라서. 그녀는 내 눈을 피하며 대답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다. 축제를 위해 준비된 케이크와 샴페인이 이제는 마치 장례식의 제물처럼 보였다. 우리는 말없이 소파에 앉았다. 무거운 침묵이 우리 사이를 짓눌렀다. 나는 이 어색함을 깨기 위해 무슨 말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입을 열려던 바로 그 순간 그녀가 먼저 침묵을 깼다. 진혁 씨. 그녀는 나를 불렀다. 하지만 더 이상 여보나 자기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주 오랜만에 나의 이름을 불렀다. 우리 이혼해요.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방금 내가 무슨 말을 들은 거지.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것은 분명 아주 질 나쁜 농담일 터였다. 하하. 뭐야. 수연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농담도 참 내가 요즘 너무 일만 해서 서운해서 그래. 응.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당장 내일부터 한 달 휴가 낼게. 당신이 가고 싶어 했던 스위스 아니면 파리. 어디든 가자. 응. 나는 필사적으로 이 상황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만들려고 애썼다. 나의 잘못, 나의 실수. 그렇다면 내가 사과하고 내가 바꾸면 되는 것이니까.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얼굴은 표정 없는 가면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그런 문제가 아니야.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내 심장을 향해 가장 날카롭고 잔인한 칼을 꽂아 넣었다.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뭐라고 한 번도 사랑한 적 없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그 말들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외계의 언어처럼 들렸다. 거짓말, 거짓말이지. 수연아 제발 그렇다고 말해줘. 나는 이성을 잃고 그녀의 양손을 붙잡았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럼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은 뭔데? 처음 만났던 그날. 당신 연주에 반했던 나는 당신이 사랑한다고 말하며 내 프로포즈를 받아줬던 그날은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그 모든 밤들은 다 뭐였냐고. 나는 절규했다. 우리의 모든 추억을, 내 인생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을 필사적으로 끄집어내 그녀 앞에 펼쳐보였다. 제발 이 모든 것이 거짓이 아니라고 말해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그녀는 내 마지막 희망마저 잔인하게 짓밟아 버렸다. 그녀는 내 손을 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곳에는 내가 사랑했던 따뜻한 온기는 한 점도 남아있지 않았다. 다 연기였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 게 아니라 당신의 조건이 필요했을 뿐이야. 가난하고 불안정한 내 삶을 구원해줄 당신의 돈, 당신의 능력, 당신의 안정적인 삶이. 하지만 이제는 다 지긋지긋해. 내가 설계했다며 당신이 자랑스러워하는 이 완벽한 집도, 언제나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듯한 당신의 그 친절한 얼굴도 전부 다 숨이 막혀 더 이상은 못하겠어. 나는 완전히 파괴되었다. 그녀의 말들은 내 존재 자체를, 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멍하니 내 아내의 얼굴을 한 그 낯선 여자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는 침실로 들어갔다. 서랍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소파에 못 박힌 듯 움직일 수 없었다. 몇 분 후 그녀는 아주 작은 가방 하나만을 들고 나타났다. 그녀는 거의 아무것도 챙기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현관으로 걸어갔다. 내가 선물한 목걸이가 놓인 벨벳 케이스는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현관문 앞에서 나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수연아. 내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그녀는 잠시 멈칫했다. 그녀의 등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다고 생각한 것은 나의 착각이었을까? 하지만 그녀는 끝내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갈칵! 문이 잠기는 소리가 고요한 아파트 안을 섬뜩하게 울렸다. 그것은 내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나의 심장이 깨지는 소리였다. 나는 홀로 남겨졌다.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내가 그녀를 위해 지었던 이 완벽한 집 안에, 테이블 위에는 우리가 함께 축하하려 했던 케이크와 샴페인, 그리고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나를 조롱하듯 놓여 있었다. 나는 유령처럼 집안을 걸어 다녔다. 내가 직접 고른 벽지의 질감, 내가 설계한 가구의 선, 그 모든 것이 갑자기 생경하고 적대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거실 구석의 첼로 케이스 앞에 섰다. 그리고 손을 뻗어 그 위에 쌓인 먼지를 쓸어보았다. 그녀의 열정, 그녀의 음악, 그것도 거짓이었을까?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한편의 거대한 사기극이었을까?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내가 지은 이 완벽한 구조물은 내부에서부터 폭삭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눈물도 비명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거대하고 차가운 무의 감각이 나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충격이 너무나 커서 어떤 감정도 느낄 수조차 없었다. 나의 시간은 그렇게 그날 밤에 멈춰버렸다. 수연이가 떠난 며칠 동안 나의 세상은 무채색의 폐허가 되었다. 내가 설계한 빛과 공간의 조화를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우리 집은 이제 텅 비고 차가운 감옥이 되어 나를 가두었다. 나는 회사에 나가지 않았다. 클라이언트의 전화도, 동료들의 걱정 어린 메시지도 받지 않았다. 나는 그저 소파에 앉아 혹은 침대에 누워 그녀가 남기고 간 말들을 되새김질할 뿐이었다.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다 연기였어. 당신의 돈이 필요했을 뿐이야. 그 말들은 독처럼 내 혈관을 타고 흐르며 나의 모든 기억을 오염시켰다. 우리가 함께 웃던 순간들, 함께 미래를 그리던 밤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우리의 과거를 복기했다. 그녀의 눈빛, 그녀의 손길, 그녀의 미소, 그 속에서 거짓의 흔적을, 연기의 증거를 찾아내려 애썼다. 하지만 내 기억 속의 그녀는 너무나도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 대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이란 말인가? 그러던 중 그녀의 변호사로부터 첫 연락이 왔다.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이혼 절차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들으며 나는 이 끔찍한 악몽이 현실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했다. 절망이 나의 발목을 잡고 더 깊은 심해로 끌어당기는 듯했다. 바로 그날 오후였다. 아파트 관리실에서 인터폰이 울렸다. 등기 등록이 되지 않은 우편물이 도착해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섰다. 무인 우편함에는 발신인 주소도 이름도 없는 밋밋한 갈색 서류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다. 나는 봉투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혼 관련 서류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무거운 마음으로 봉투를 뜯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법률 서류가 아니었다. 가장 먼저 내 눈에 들어온 것은 몰래 찍은 듯한 한 장의 사진이었다. 야외 카페 테이블에 앉아있는 수연이의 모습. 하지만 그녀는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깊은 공포와 불안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맞은편에는 험상궂은 인상의 중년 남자가 앉아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나는 그 남자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나는 맹수의 포식적인 기운을 느꼈다. 사진 밑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복사되어 있었다. 나는 첫 장을 집어들었다. 채무계약서. 날짜는 무려 20년도 더 지난 과거였다. 채무자의 이름은 최태식. 수연이의 아버지 성함이었다. 그리고 채권자의 자리에는 양만철이라는 이름과 함께 낯선 회사 직인이 찍혀 있었다. 계약서의 내용은 지독했다. 원금도 상당했지만 비상식적인 복리 이자 조항과 연체 시의 위약금 조항은 이것이 정상적인 계약이 아닌 한 사람의 인생을 올가매기 위한 노예 계약서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나는 건축가로서 수많은 계약서를 다뤄왔지만 이렇게 악랄한 계약서는 처음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장을 넘겼다. 그리고 그곳에 적힌 최종 채무액을 보는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눈앞이 아찔해지는 한 가족이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다. 이게 대체 뭐지? 왜 이런 것이 나에게 온 거지? 하지만 나의 머리는 건축물의 구조적 결함을 찾아내듯 이 상황의 인과 관계를 냉정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수연이의 지독한 절약 정신, 그녀가 늘 아버지를 걱정했던 이유, 그녀가 긴장된 목소리로 통화하던 모습, 내가 선물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보고 기뻐하기는커녕 고통스러워했던 그녀의 표정, 그리고 마침내 나를 향해 내뱉었던 그 얼음 같던 말들. 나는 당신의 돈이 필요했을 뿐이야.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그녀의 그 말은 탐욕의 고백이 아니었다. 그것은 방패였다. 이 끔찍한 빚의 존재를, 이 양만철이라는 악마의 존재를 알게 된 그녀가 그 불길이 내게로 옮겨붙는 것을 막기 위해, 나를 밀어내기 위해 스스로를 악녀로 만든 것이었다. 그녀의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들어본 그 어떤 사랑 고백보다도 더 처절한 사랑의 표현이었다. 나의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위로 뜨겁고 시뻘건 분노가 치솟아 올랐다. 그리고 그녀를 구해야 한다는 절박한 목적의식이 생겨났다. 그녀는 지금 혼자서 저 괴물과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나는 핸드폰을 들어 대학 시절 이후 거의 연락하지 않고 지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고상철. 나와는 정반대의 인간. 나는 눈에 보이는 구조물을 설계했지만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보안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설계하는 일을 했다. 그는 작은 보안 기술 및 사설 탐정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의 능력이었다. 상철이는 내 다급한 목소리에 군말 없이 자신의 사무실로 오라고 했다. 그의 사무실은 온갖 서버와 모니터, 분해된 전자기기들로 가득 찬 마치 해커의 동굴 같았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수연이의 이혼 요구, 그리고 오늘 받은 익명의 편지까지. 상철이는 말없이 내 이야기를 듣고 내가 내민 사진과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양만철, 그가 이름을 나직이 읊조렸다. 그는 곧바로 자신의 컴퓨터로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이 양반 보통이 아니네. 사채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부동산, 유흥업소까지 손대고 있는 악질 중의 악질이야. 겉으로는 합법적인 사업가 행세를 하지만 뒤로는 별의별 더러운 짓은 다 하고 다니는 인간이라고. 제대로 잘못 걸렸어, 친구야. 도와줘, 상철아. 내가 간절하게 말했다. 나는 지금 그녀 앞에 나타날 수 없어. 내가 모든 걸 안다는 사실을 그녀가 알게 되면 그녀는 더 위험한 방식으로 나를 밀어내려 할 거야. 나는 그림자 속에서 그녀가 뭘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만 해. 그녀를 지켜야 한다고. 상철이는 잠시 나를 쳐다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너 지금 상어떼가 득실거리는 바다에 맨몸으로 뛰어들려는 거나 마찬가지야. 하지만 친구가 부탁하는데 어쩌겠냐. 알았어. 내가 돕지. 우리의 작전은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다. 첫 번째 목표는 수연이를 찾는 것이었다. 상철이는 자신의 정보망을 이용해 그녀가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오피스텔에 혼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다음 날, 우리는 그녀의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잠복했다. 상철이는 내가 그녀의 경비원과 잠시 말을 섞으며 시선을 끄는 사이 그녀가 타고 온 낡은 경채, 쥐도 새도 모르게 초소형 GPS 추적 장치를 부착했다. 그날 밤 나는 내 호화로운 아파트 거실에서 상철이가 세팅해준 노트북 화면을 통해 그녀의 첫 번째 행적을 확인했다. 그녀는 자신의 오피스텔을 나와 버스를 타고 한 물류 창고로 향했다. 화면 속에서 한때 콘서트홀 무대 위에서 우아하게 첼로를 켜던 그녀는 이제 무거운 상자를 나르며 힘겹게 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내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버림받은 남편이 아니었다. 나는 내 아내를 구하기 위해 그림자 속에 숨어 그녀의 모든 고통을 지켜봐야 하는 한 명의 병사가 되었다. 그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화면 속 그녀의 모든 고통스러운 순간이 나를 향한 그녀의 처절한 사랑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래, 수연아. 네가 나를 지키기 위해 연극을 하고 있다면 나는 너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너의 관객이 되어주지. 그리고 이 연극의 마지막은 우리가 함께 끝내는 해피엔딩이 될 것이다. 나는 굳게 다짐했다. 나의 화려했던 펜트하우스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관제탑이 되었다. 나의 삶은 노트북 화면 속에서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아내의 고통을 감시하는 것으로 채워졌다. 나는 잠을 자지 않았다. 식사는 컴퓨터 앞에서 상철이가 보내오는 보고서를 읽으며 샌드위치로 때웠다. 내가 설계한 한치의 오차도 없던 완벽한 공간은 이제 주인의 무너진 내면을 반영하듯 어지럽혀져 갔다. 빈 커피잔과 배달 음식 용기들이 나의 절망처럼 쌓여갔다. 화면 속 수연이의 하루는 지옥 그 자체였다. 그녀는 새벽같이 일어나 버스를 타고 도시 외곽의 물류 창고로 향했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섬세한 악기를 연주하던 그 손으로 그녀는 이제 무거운 택배 상자를 나르고 있었다. 점심시간이면 그녀는 구석에 쭈그려 앉아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 저녁에는 식당 주방으로 가 산더미 같은 그릇을 닦았다. 밤늦게 녹초가 되어 돌아온 허름한 오피스텔에서 그녀는 잠들기 전 가계부를 썼다. 100원, 1000원 단위까지 꼼꼼하게 기록하는 그녀의 모습. 그것은 우리의 풍요로운 삶에 대한 처절한 반어법이었다. 나는 스크린 너머로 그녀의 지친 얼굴을, 갈라진 손등을, 공허한 눈빛을 보며 가슴을 쳤다. 나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녀를 내 품에 안고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내 섣부른 행동은 그녀의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그녀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나는 무력했다. 이 보이지 않는 감옥 안에서 나는 그녀의 고통을 지켜보는 형벌을 받고 있었다. 상철이는 나의 눈과 귀가 되어 주었다. 그는 수연이의 오피스텔 복도와 주차장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고 심지어 그녀의 방문 틈에 미세한 음성 수집 장치까지 부착하는 데 성공했다. 진혁아, 저놈들 보통 깡패가 아니야. 양만철 회장의 직속 해결사들이야. 절대 섣불리 움직이면 안 돼. 저놈들이 협박하는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야 해. 그게 우리의 유일한 무기야. 상철이는 흥분하는 나를 끊임없이 진정시켰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직접적인 위협이 포착되었다. 그날 밤 양 회장의 부하 2명이 수연이의 오피스텔을 찾아왔다. 나는 헤드폰을 쓴 채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최수연 씨, 우리 회장님께서 인내심이 바닥나고 계십니다. 걸걸한 목소리의 남자가 말했다. 당신이 알바로 벌어오는 그 푼돈 귀엽긴 한데 이자 갚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 잘 알 텐데 내 남편 잘 나가는 건축가라며 이깟 돈 그 인간한테는 껌값도 안 될 텐데 왜 이렇게 힘들게 연극을 하는 거지? 수연이의 목소리가 떨리며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말씀드렸을 텐데요. 그 사람과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일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이건 우리 집안의 빚이고 제가 갚을 겁니다. 남자가 비웃었다. 이혼 웃기지 마죠. 회장님께서는 당신에게 돈 말고도 쓸모가 많을 거라고 하시더군. 우리 회장님,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 아주 관대한 분이시거든. 그 노골적인 협박,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다. 노트북을 부셔버리고 당장 달려가 저놈들의 목을 비틀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모니터 앞에 앉아 무력하게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만 있어야 했다. 분노와 무력감 속에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시작했다. 건축가로서의 나의 능력을 이 싸움의 무기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나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분노만 하고 있을 수 없었다. 적을 무너뜨리려면 적의 구조를 알아야만 했다. 나는 상철이의 도움을 받아 양만철 회장의 사업 제국 전체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상철이는 그의 페이퍼 컴퍼니와 자금 흐름을 추적했고 나는 그의 모든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건축 허가, 서류와 설계 도면을 샅샅이 뒤졌다. 그것은 거대한 성의 약점을 찾아내는 작업과도 같았다. 나는 밤을 새워가며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서류 더미 속에서 그의 불법과 비리의 흔적을 찾아 헤맸다. 이 고통스러운 지적 노동만이 나를 미치지 않게 해주는 유일한 탈출구였다. 양 회장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거세졌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복도 카메라를 통해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
놈들이 다시 수연이를 찾아왔고 말다툼 끝에 한 놈이 그녀를 벽으로 거칠게 밀쳐버린 것이다. 그녀는 힘없이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화면 속 그녀의 얼굴에는 극심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만해. 나는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전화기 너머에서 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상철이가 다급하게 외쳤다. 진혁아, 진정해. 지금 네가 가면 다 망치는 거야, 제발. 이성적으로 생각해. 나는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다. 피가 흘렀지만 아프지 않았다. 이 순간 나는 내 아내를 지키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나의 이 완벽하고 안전한 집이 그녀에게는 아무런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나는 이 모든 비극의 근원을 알아야만 했다. 나는 수소문 끝에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장인어른 최태식 선생을 찾아갔다. 그는 한때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자존심 강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는 병색이 완연한 완전히 무너져 내린 노인일 뿐이었다. 나는 그의 병실에 앉아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버님, 저 다 알고 왔습니다. 양만철 회장과의 채무 관계, 그리고 수연이가 지금 저를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요. 제발 제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세요. 내 말에 장인어른의 굳게 닫혀있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것을, 자신의 실패와 부끄러운 과거를 털어놓았다. 20년 전 사업이 어려워지자 그는 사채업자인 양만철에게 손을 벌렸다. 그는 금방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악마와의 계약이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그의 사업과 가정은 풍비박산났다. 그는 그 후로 죄책감과 수치심 속에서 폐인처럼 살아왔다. 나는 비겁한 애비였네. 내 딸이 그 빚을 떠안고 고통받는 것을 알면서도 자네같이 성공한 사위에게 털어놓을 면목이 없어서 그저 모른 척했어. 내가 내 딸의 인생을 망쳤네. 나는 애비 자격도 없는 놈이야. 그는 어린아이처럼 오열했다. 나는 그를 비난할 수 없었다. 그저 연민을 느낄 뿐이었다. 나는 이제 내 아내가 자신과 나뿐만이 아니라 이 무너진 아버지의 마지막 자존심까지도 함께 짊어지고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마침내 최악의 순간이 찾아왔다. 그날 밤 나는 음성 수집 장치를 통해 내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제안을 듣게 되었다. 양 회장의 부하들이 그의 마지막 통첩을 전하고 있었다. 최수연 씨, 회장님께서 당신의 푼돈을 기다리는데 이제 지치셨소. 그래서 당신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하나 제안하더군. 강남에 있는 우리 회장님 소유의 고급 룸살롱. 마담 자리야, 보수는 확실해. 이자 정도는 금방 갚을 수 있을걸. 내일부터 출근하도록. 그들은 번쩍이는 싸구려 드레스 한 벌을 그녀의 발치에 던졌다. 이게 당신의 새로운 유니폼이야. 늦지 말라고. 나는 헤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그들의 목소리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더 이상 돈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영혼을, 자존심을 완벽하게 짓밟아 버리려는 악마의 유희였다. 나는 장치 너머로 수연이의 숨죽인 흐느낌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내 이성의 마지막 끈을 끊어버렸다. 나는 노트북 화면을 노려보았다. 내 얼굴은 이제 슬픔이나 고통이 아닌 차갑고 서늘한 사리로 가득 차 있었다. 감시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행동할 시간이었다. 전쟁의 시간이었다. 수연이의 숨죽인 흐느낌 소리는 내 머릿속에서 이성의 마지막 퓨즈를 끊어버렸다. 슬픔과 무력감으로 가득 찼던 나의 내면은 이제 차갑고 단단한 분노로 응축되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스크린 뒤에 숨어 고통을 관음하는 방관자가 아니었다. 나는 사냥꾼이 되어야만 했다. 나는 그날 밤 상철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고 냉정했다. 상철아, 이제 구경은 끝났어. 이 전쟁. 우리가 끝낸다. 내 목소리의 변화를 감지했는지 상철이는 군말 없이 대답했다. 알았어. 진혁아, 계획이 뭐야? 그날부터 나의 펜트하우스는 전쟁 지휘본부로 변했다. 나는 건축가로서의 모든 경력을 걸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바로 양만철 제국 붕괴 설계 프로젝트였다. 나는 상철이가 해킹으로 빼내온 양만철 소유의 모든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관련 자료들을 출력했다. 거대한 설계 도면과 건축 허가 서류, 구조 계산서들이 우리 집의 값비싼 이탈리아제 대리석 벽을 가득 메웠다. 그 모습은 마치 한 도시의 운명을 건거대한 작전 회의실 같았다. 나는 양만철의 수많은 프로젝트 중 단 하나에 모든 것을 집중하기로 했다. 현재 강남의 중심부에 짓고 있는 그의 야심작이자 합법적인 성공의 상징인 초호화 주상복합 건물 디아펙스 타워. 나는 직감했다. 가장 거대하고 화려한 구조물일수록 그 기반에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숨겨져 있기 마련이라는 것을. 나의 밤과 낮은 온전히 디아펙스 타워를 해부하는 데 바쳐졌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었다. 건축가로서의 나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한 냉철하고 집요한 분석이었다. 가장 먼저 나는 건물의 구조 설계 도면을 내 컴퓨터에 입력하고 고성능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하중 테스트를 시작했다. 수십 번의 시뮬레이션 결과 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이 정도 높이와 규모의 건물이라면 당연히 사용되어야 할 고강도 철근의 양이 설계도 상에서는 터무니없이 적게 책정되어 있었다. 또한 건물이 들어서는 부지의 지반 분석 보고서 역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조작된 흔적이 보였다. 건축을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내 눈에는 시한폭탄의 설계도나 다름없었다. 다음으로 나는 건축 허가와 관련된 법률 서류들을 파고들었다. 상철이는 구청의 데이터베이스에 침투해 원본 서류들을 빼내왔다. 역시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디아펙스 타워는 해당 구역의 고도 제한을 아슬아슬하게 위반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 허가가 난 과정은 석연치 않았다. 담당 공무원들의 이름과 허가 시점을 전후로 한 양만철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자 거대한 뇌물의 흔적이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재 납품업체를 추적했다. 상철이의 해킹 능력 덕분에 우리는 디아펙스 타워 현장에 납품된 철근과 시멘트의 등급이 공식 계약서에 명시된 것보다 훨씬 낮은 저급 자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래 명세서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양만철은 자신의 야심찬 기념비를 짓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증거가 모였을 때 나는 마침내 그의 아킬레스건을 찾아냈다. 그것은 바로 구조 안전 진단 보고서였다. 보고서에 서명한 구조기술사 사무소는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의 작은 회사였다. 상철이가 그 회사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자 대표의 이름은 양만철의 조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사기였다. 안전진단 보고서는 조작되었고 건축 허가는 뇌물로 얻어냈으며 자재는 빼돌려졌다. 양만철의 성공 신화 그 자체인 디아펙스 타워는 사실 부실과 비리로 지어진 거대한 관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동시에
잔인한 희열을 느꼈다. 나는 그의 약점을 찾아낸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는 완벽한 무기를 손에 넣은 것이다. 이것은 돈이나 협박으로 무마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수백, 수천 명의 생명과 직결된 명백한 사회적 범죄였다. 나는 상철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찾았어. 우리의 무기를. 우리는 마지막 계획을 세웠다. 그것은 대담하고 위험하며 극적인 한 편의 연극이 될 터였다. 첫째, 나는 나의 진짜 신분을 이용할 것이다. 나는 해외 투자그룹의 대리인 행세를 하는 유명 건축가 이진혁으로서 양만철에게 접근할 것이다. 나의 명성은 그가 나를 만날 수밖에 없는 미끼가 될 터였다. 둘째, 나는 만남의 장소를 반드시 디 아펙스 타워 공사 현장으로 고집할 것이다.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 나는 그의 성공 신화의 심장부에서 그 신화의 해체 작업을 시작할 것이다. 셋째, 나는 그에게 이 모든 증거를 협박의 형태로 제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우리 투자자들이 건물의 안전성에 대해 정밀 실사를 진행한 결과라며 냉정하고 사무적인 보고의 형태로 전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그에게 선택지를 줄 것이다. 내 아내와 그녀의 가족에게서 영원히 사라지거나 혹은 이 모든 증거가 언론과 검찰에 동시에 터지는 것을 구경하거나 상철이는 모든 증거 자료를 이메일로 정리해 클릭 한 번이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단 하루. 수연이가 그 지옥 같은 룸살롱에 첫 출근을 하기로 한 바로 전날이었다. 상철이는 나의 해외 투자그룹 명의로 양만철의 비서실에 연락했고 나의 명성을 들은 그는 놀랍게도 다음 날 오후 공사 현장에서의 미팅을 즉시 수락했다. 모든 계획이 세워졌다. 나는 밤새도록 내가 쓴 보고서를 읽고 또 읽었다. 그 안에는 내가 발견한 모든 구조적 결함과 법률적 위반 사항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건축가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전쟁 지휘본부가 되어버린 것을 한가운데에 서서 벽에 붙은 수많은 설계도와 자료들을 바라보았다. 방은 온통 어지러웠지만 나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차가웠다. 창밖으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일하며 내가 성공을 이루었던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다. 나는 평생 무너지지 않는 건물을 설계하는 건축가였다. 그리고 이제 나는 한 인간을 위한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감옥을 설계했다. 양만철, 당신을 위한 나의 마지막 작품이다. 나는 나직이 읊조렸다. 마침내 방역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나는 약속된 시간에 맞춰 디아펙스 타워 공사 현장으로 향했다. 차를 몰아 강남의 중심부로 향하는 동안 나의 심장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지난 몇 달간 나를 짓눌렀던 불안과 공포, 분노와 슬픔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얼음처럼 차가운 명확한 목표 의식만이 내 안에 남아있었다. 나는 지금 수술실로 들어가는 외과 의사와도 같았다. 나의 메스는 건축학적 지식이었고 수술대는 바로 양만철의 탐욕 그 자체였다. 차 안에서 나는 마지막으로 상철이와 통화를 했다. 상철아, 나 이제 들어간다. 진여가 조심해. 이메일은 보낼 준비 다 끝내놨어. 수신인 목록에는 주요 언론사 사회부 기자들이랑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 이름까지 다 넣어놨다. 내 신호만 있으면 나는 그냥 전송 버튼만 누르면 돼. 알았다. 1시간 뒤에도 내게서 연락이 없으면 그냥 보내버려. 미친놈, 꼭 연락해라. 살아 돌아와서 비싼 술 얻어 마셔야지.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전화를 끊었다. 공사 현장은 거대한 혼돈의 도가니였다. 철근을 실은 트럭들이 굉음을 내며 오갔고 인부들의 고함 소리와 기계 소음이 귀를 찢을 듯했다. 나는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우뚝 솟아있는 아직 뼈대만 앙상한 디 아펙스 타워를 올려다보았다. 양만철의 야망이 만들어낸 바벨탑. 나는 저 탑을 무너뜨리러 온 것이다.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은 나는 먼지 날리는 공사 현장에서 단연 눈에 띄었다. 곧 양 회장의 비서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내게 다가와 깍듯하게 인사를 했다. 이진혁 건축가님 되십니까?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나는 그녀를 따라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해 만든 임시 현장 사무실로 들어갔다. 내부는 공사 현장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호화로웠다. 고급 가죽 소파와 대리석 테이블, 그리고 한쪽 벽면 전체를 차지한 통유리창 너머로 공사 현장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이곳은 그의 왕좌였다. 양만철 회장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시가를 피우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더니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이야, 이거 정말 귀한 분이 누추한 곳까지 오셨구만. 이진혁 건축가님.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 그는 내게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의 손을 맞잡았다. 그의 손은 두껍고 힘이 넘쳤지만 그 악력에서 느껴지는 것은 존중이 아닌 상대를 제압하려는 오만함이었다. 별 말씀을요. 회장님. 회장님의 디 아펙스 타워는 요즘 건축계에서도 가장 큰 화제입니다. 나는 완벽한 비즈니스맨의 가면을 쓴 채 그의 연극에 장단을 맞추었다. 우리는 몇 분간 서로의 속내를 숨긴 채 영양가 없는 대화를 주고받았다. 그는 자신의 건물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자랑했고, 나는 해외 투자자들이 이 프로젝트에 얼마나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를 과장했다. 그는 내가 완전히 그의 페이스에 말려들었다고 생각했는지, 혹은 나를 시험해보고 싶었는지 갑자기 화제를 바꾸었다. 그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다. 그런데 이 건축가님, 그가 시가를 재떨이에 비벼끄며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듣자 하니 요즘 개인적인 일로 마음고생이 심하시다고 하던데 부인 문제로 말입니다. 올 것이 왔다. 나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를 마주보았다. 아름다운 분이시더군요. 대개 아내분. 하지만 집안에 우환이 좀 있는 것 같던데. 아주 돈이 많이 드는 우환이요. 그는 테이블 위로 몸을 기울이며 뱀처럼 속삭였다. 내 듣기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주 협조적인 자세를 보이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현명한 여자야. 손해를 볼 줄도 아는 똑똑한 남자라면 자기 소관이 아닌 거래에서는 손을 떼야 하는 법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그는 지금 내 아내를 인질 삼아 나를 이 판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었다. 그는 내가 분노하거나 두려워하며 무너지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했다. 나는 그의 협박을 완벽하게 무시했다. 마치 길가의 소음을 듣지 못한 사람처럼 나는 들고 온 서류 가방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두껍게 제본된 보고서 한 권과 거대한 설계도면 한 뭉치를 꺼냈다. 나는 그의 서류들을 옆으로 밀어버리고 테이블 위에 설계도면을 펼쳐놓았다. 내 목소리는 학생들 앞에서 역사를 강의할 때처럼 차분하고 논리정연했다. 흥미로운 말씀이십니다. 회장님, 하지만 본론으로 돌아가도록 하죠. 저희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입니다. 저희 실사팀에서 예비 보고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보며 그의 제국을 해체하기 시작했다.
나는 비난하지 않았다. 오직 건축가로서 팩트만을 나열했다. 첫째, 기초공사 문제입니다. 서울시 지질조사 자료에 따르면 이 구역의 집안은 최소 50m 이상의 깊이로 파일을 박아야 하는 연약 집안입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설계도는 30m로 명시되어 있더군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건물 전체에 심각한 부동침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재 문제입니다. 저희가 자재 납품 계약서와 익명의 현장 제보를 교차 검증한 결과 주요 지지 기둥에 사용된 철근이 계약서상의 RC500 등급이 아닌 H400 등급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인장 강도는 약 20% 감소합니다. 회장님, 이건 단순한 원가 절감이 아니라 잠재적인 대량 살상 행위입니다. 셋째, 건축 허가 문제입니다. 나는 설계도면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 건물의 용적률은 해당 구역의 법적 상한선을 15% 초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축 허가일과 당시 담당 공무원의 아들 계좌에 입금된 거액의 자금 흐름을 확인해 본 결과 매우 흥미로운 연관성이 발견되었습니다. 나는 감정을 배제한 채 정확하고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그의 죄악을 하나하나 해부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돈 많은 건축가로 보지 않았다. 그의 눈앞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저승사자가 앉아 있었다. 양만철의 얼굴에서 자신만만한 미소가 사라지고 당혹감과 분노, 그리고 아주 미세한 공포가 번져나갔다. 그는 말을 잃었다. 그의 제국은 공포와 폭력으로 지배되었지만 지금 그는 자신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논리와 팩트라는 이름의 칼날 앞에 고스란히 노출하고 있었다. 나는 보고서를 덮었다. 이것은 물론 예비 보고서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희 투자자들은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비정상을 가진 건물은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재앙적인 부채 덩어리일 뿐이니까요. 이제 나의 차례였다. 나는 그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하지만 제가 투자자들을 설득해서 이 보고서를 분실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최태식 씨와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채무 계약을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무효로 하십시오. 서면으로요. 둘째, 회장님과 회장님의 회사, 그리고 부하 직원들 모두 제 아내와 그녀의 가족들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지십시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 어떤 형태의 접촉이라도 다시 한번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이 합의는 깨지는 겁니다. 분노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양만철이 으르렁거렸다. 지금 날 협박하는 건가? 나는 처음으로 아주 옅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협박이란요? 회장님, 저는 건축가입니다. 그저 회장님의 건물이 지금 무너지기 직전이라고 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를 제안하는 것이고요. 나는 내 핸드폰을 들어보였다. 제 친구가 지금 제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10분 안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전화하지 않는다면 이 보고서의 전문과 모든 증빙 자료는 서울의 모든 주요 언론사와 검찰청 이메일함에 배달될 겁니다. 길고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양만철은 나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았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을. 그의 물리적인 위협은 나의 이 지적이고 전략적인 공격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그는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태식 관련 채무, 전액 무효로 하는 계약서 당장 준비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의 설계도면과 보고서를 챙겼다.
승리했지만 기쁘지는 않았다. 나는 그저 내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나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나는 현장 사무실을 걸어 나왔다. 먼지와 소음으로 가득 찬 공사 현장. 하지만 나에게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고요하게 느껴졌다. 나의 전쟁은 끝났다. 공사 현장을 빠져나오는 내 발걸음은 비현실적으로 가벼웠다. 나는 차에 올라타자마자 상철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끝났어. 작전 중지. 수화기 너머로 상철이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해냈구나. 이진혁, 해냈어.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승리했지만 기쁘지는 않았다. 나를 몰아붙였던 지독한 분노가 사라진 자리에 거대하고 텅 빈 공허함이 밀려왔다. 전쟁은 끝났지만 나는 아직 나의 아내를 되찾지 못했다. 잠시 후 양만철의 변호사로부터 문자가 도착했다. 그가 서명하고 공증까지 마친 채무포기 각서 사진이었다.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외부의 위협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내면의 상처를 마주할 시간이었다. 나는 그녀의 허름한 오피스텔로 차를 몰았다. 내가 사는 강남의 화려한 풍경과는 너무나도 다른 낡고 지친 동네. 나는 건물 입구에 차를 세우고 어둡고 좁은 계단을 걸어 올라갔다. 마치 지옥의 강을 건너 나의 페르세포네를 되찾으러 가는 오르푸스가 된 기분이었다. 그녀의 방문 앞에 섰을 때 나는 잠시 망설였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녀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나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다. 한참의 침묵 후 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작은 틈만큼만 열렸다. 틈 사이로 수연이의 얼굴이 나타났다. 창백하고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으며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절망이 가득한 얼굴. 그리고 나는 내 심장이 멎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양만철의 부하들이 던져주고 갔던 그 번쩍이고 천박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그 지옥 같은 장소로 가기 위해 막 집을 나서려던 참이었던 것이다. 그 드레스는 그녀의 희생과 굴욕의 가장 완벽한 상징이었다. 나는 목이 메어 간신히 한마디를 내뱉었다. 끝났어. 수연아, 안 가도 돼.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크게 뜨였다. 혼란과 공포, 그리고 아주 희미한 희망이 뒤섞인 눈빛. 무슨 소리야. 나는 그녀를 밀치듯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방은 처참했다. 바닥에 놓인 낡은 매트리스 하나, 구석에 쌓인 컵라면 용기들, 그녀가 겪었을 고통의 흔적들이 방 안가득했다. 나는 그 작은 방 한가운데에 서서 모든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나의 감시, 상철이의 도움, 양만철의 비리를 파헤쳤던 밤들, 그리고 오늘 건설 현장에서 있었던 마지막 단판까지.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사실만을 전달하려 애썼다. 내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녀의 표정은 불신에서 충격으로,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표정으로 변해갔다. 내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굳게 닫혀있던 감정의 댐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조용한 흐느낌이 아닌 온몸을 들썩이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지난 몇 달간의 공포가, 지난 10년간의 고통이, 그 모든 억눌렸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한 절규였다. 나는 그녀의 옆에 무릎을 꿇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녀를 끌어안았다. 나는 괜찮아 같은 어설픈 위로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모든 것을 쏟아낼 때까지 그녀의 가녀린 몸을 단단히 붙잡아 주었다. 그녀의 눈물이 내 어깨를 적셨다. 한참을 울던 그녀가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내가 당신을 속였어. 당신을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결국 당신을 더 힘들게 만들었어. 나는 그녀를 내 품에서 조금 떼어내고 그녀의 눈을 마주보았다. 내가 당신을 지키려고 했던 게 아니야. 수연아, 우리는 부부야. 우리는 서로를 지키는 거야. 나는 그녀의 젖은 뺨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나는 당신의 거짓말에 화나지 않았어. 다만 당신이 그 모든 고통을 혼자 짊어지려고 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질 뿐이야. 나는 당신이 자랑스러워. 최수연, 당신은 내가 아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야. 나의 진심에 그녀는 다시 눈물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안도와 미안함과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한 사랑의 눈물이었다. 우리를 갈라놓았던 모든 거짓과 오해의 벽이 그 눈물과 함께 완전히 허물어져 내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몇 안 되는 짐을 챙기는 것을 도왔다. 그리고 그녀의 발치에 놓여있던 그 천박한 드레스를 집어들어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것으로 그녀의 악몽 같던 시간은 공식적으로 끝났다. 우리는 함께 나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차 안의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그것은 모든 것을 털어놓은 뒤에 상처를 보듬는 평화로운 침묵이었다. 우리가 함께 살던 집으로 다시 들어서는 순간 나는 이곳이 더 이상 나만의 텅 빈 무덤이 아님을 느꼈다. 이곳은 이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우리의 공간이었다. 며칠이 흘렀다. 우리는 천천히 서로에게 다시 적응해 나갔다. 때로는 어색했고 때로는 서로의 상처를 건드릴까 조심스러웠지만 우리는 피하지 않았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나는 그녀를 감시하며 느꼈던 나의 고통에 대해 우리는 완벽하게 솔직해졌다. 나는 그녀가 여전히 거실 구석의 첼로 케이스를 애써 외면하는 것을 눈치챘다. 그녀의 버려진 꿈, 그녀의 희생의 상징. 그것은 여전히 그녀에게 고통스러운 기억이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잠시 외출을 했다. 그리고 커다랗고 무거운 물건을 들고 돌아왔다. 나는 그것을 거실 한가운데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다. 내가 포장을 벗기자 그 안에서 아름다운 마호가니 빛의 새 첼로가 모습을 드러냈다. 옛날 첼로는 너무 아픈 기억이 많이 담겨 있잖아. 내가 말했다. 이 첼로는 아직 아무런 역사가 없어. 당신이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를 기다리고 있어.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 더 이상 나를 지키기 위해 당신을 희생하지 마. 이제는 다시 첼리스트 최수연으로 돌아갈 시간이야. 그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없이 맑고 투명한 희망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새 첼로에게 다가가 마치 오랜 연인을 대하듯 그 부드러운 곡선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그날 저녁 그녀는 새 첼로와 함께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활을 들었다. 처음에는 조금 서툴고 어색했지만 이내 그녀의 손가락은 제자리를 찾아갔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활을 그었다. 고요한 아파트 안을 맑고 깊은 첼로에 첫 음이 가득 채웠다. 그것은 슬픔의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의 소리였고 부활의 소리였다. 나는 창가에 서서 그 선율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선율은 우리에게 찾아올 새로운 평온의 약속이었다. 시간은 가장 위대한 건축가이자 가장 뛰어난 치유사였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나와 수연이의 세상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재건축되었다. 나는 더 이상 일에 중독된 건축가가 아니었다. 나는 수주액이 가장 높은 프로젝트보다 저녁 6시에 맞춰 퇴근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택했다. 거대한 빌딩의 스카이라인보다. 아내와 함께 마주 앉아 저녁을 먹는 식탁의 풍경이 내게는 더 위대한 건축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의 가장 큰 변화는 아내의 세상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녀가 다시 첼로를 잡은 후 클래식 음악에 대한 책을 읽기 시작했다. 바흐와 베토벤의 차이를 공부했고 그녀가 연주하는 곡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그런 나를 보며 아이처럼 맑게 웃었다. 수연이의 변화는 훨씬 더 극적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나를 위해 커피를 내리는 대신 첼로의 활을 들었다. 처음 몇 달간 그녀의 첼로 소리는 서툴고 때로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연주를 통해 10년간 억눌러왔던 자신의 모든 감정들을 쏟아내는 듯했다. 어떤 날은 비통한 단조가, 어떤 날은 분노에 찬 격정적인 선율이 집안을 가득 메웠다. 나는 그 모든 소리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의 과거와 작별하는 신성한 의식이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선율은 점차 변해갔다. 슬픔의 자리에 그리움이, 분노의 자리에 평온이 깃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상처를 연주하지 않았다. 그녀는 희망을, 그리고 사랑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우리 집은 마침내 소리 없는 고요함이 아닌 살아있는 음악으로 채워지게 되었다. 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어느 주말, 이웃집 아이가 우리 집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첼로 소리에 이끌려 문 앞에서 서성이는 것을 발견했다. 수연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아이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그리고 자신의 첼로를 아이에게 가르쳐주기 시작했다. 나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고 첼로의 구조에 대해 설명해주는 아내의 모습을 보았다. 그 모습에서 나는 내가 처음 사랑에 빠졌던 열정으로 가득 찬 첼리스트 최수연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 그녀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활 긋는 법을 알려주며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가르치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재능을 다른 이와 나누는 기쁨을 발견한 것이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서툰 첼로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수연이는 몇 명의 아이들을 더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완벽한 선생님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녀가 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사실 음악 교육이라는 게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재능이 있어도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제가 자랐던 동네 같은 곳은 더더욱. 그녀의 말에서 나는 그녀의 새로운 꿈을 읽을 수 있었다. 그 순간 건축가로서의 내 피가 다시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럼 우리가 지으면 되잖아. 내 음악 교실 말이야. 당신의 재능과 나의 재능을 합쳐서 우리가 함께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거야. 그것은 우리 두 사람의 새로운 공동 프로젝트의 시작이었다. 우리는 수연이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서울의 낡고 가난한 동네로 향했다. 나는 그곳에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작은 폐건물을 하나 찾아냈다. 그리고 그곳을 아이들의 꿈을 키워줄 음악교실로 리모델링하는 설계를 시작했다. 나는 내 모든 사랑과 경험을 쏟아부어 그 공간을 설계했다. 나는 최고의 방음 시설을 갖추고 아이들의 감수성을 자극할 수 있도록 따뜻한 원목과 부드러운 조명을 사용했다. 특히 교실 중앙의 작은 무대는 아이들이 언제든 자신의 연주를 뽐낼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서 만들었다. 수연이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뜻을 함께할 다른 음악가들을 섭외했다. 우리는 주말마다 함께 공사 현장을 찾아 페인트 칠을 하고 가구를 옮겼다. 땀 흘려 일하며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완벽하게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지어나가고 있었다. 몇 달 후 마침내 수연의 첼로, 희망의 교실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렸다. 우리는 동네 주민들과 아이들, 그리고 상철이를 비롯한 몇몇 친구들을 초대해 작은 개교 음악회를 열기로 했다. 음악회 당일 작은 교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상류층은 없었지만 그곳에는 세상 그 어떤 연주회장보다도 따뜻한 기대감과 설렘이 넘실거리고 있었다. 음악회는 수연이의 어린 제자들이 떨리는 손으로 함께 연주하는 동요 메들리로 시작되었다. 서툴고 삑사리도 났지만 그 어떤 교향악단 연주보다도 감동적인 선율이었다. 나는 맨 앞줄에 앉아 자랑스러운 얼굴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순서 사회를 보던 가연이가 수연이를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이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주신 최수연 선생님의 특별 연주가 있겠습니다. 수연이가 무대 위로 올라섰다. 거의 10년 만에 서는 공식적인 무대였다. 그녀는 긴장한 듯 보였지만 객석에 앉은 나와 눈이 마주치자 이내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활을 들었다.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다. 그녀가 선택한 곡은 바흐의 장엄한 무반주 모음곡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정서가 담긴 따뜻하고 희망적인 아리랑 변주곡이었다. 그녀의 첼로 소리가 교실 안을 가득 메웠다. 그 선율 속에는 그녀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슬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강인함, 새로운 삶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나를 향한 깊고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의 연주를 들으며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무대 위에 저 여자를, 나의 아내를 미치도록 사랑하고 있었다. 연주가 끝나자 작은 교실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수연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환한 미소로 관객들에게 인사했다. 그녀의 시선이 객석의 나를 향했다. 우리는 말없이 눈빛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당신이 있어 내가 존재한다는 서로를 향한 가장 깊은 고백을 나는 문득 깨달았다. 건축가로서 나는 평생 그녀를 비바람으로부터 지켜줄 완벽하고 견고한 성을 지어주려 했다. 하지만 나는 틀렸다. 그녀의 진짜 집은 침묵의 성벽이 아닌 음악이 흐르는 이 작은 교실이었다. 그녀의 영혼은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노래할 때 가장 빛나는 것이었다. 그리고 건축가로서 나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늘을 찌르는 마천루가 아니라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희망의 선율로 가득 찬 바로 이 작은 공간이었다. 우리의 사랑은 세상으로부터 지켜내야 할 비밀스러운 구조물이 아니었다. 세상과 함께 나누어야 할 아름다운 노래였다. 아내의 첼로 소리가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박수 소리가 내 가슴 속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을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나의 두 번째 봄은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시작되고 있었다. 이야기꾼의 마지막 인사. 오늘 저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혹독한 겨울을 만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봄을 피워낼 씨앗이 잠들어 있음을 잊지 마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당신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응원은 저에게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